그림자. 이혼하기로 했을 때 M 혼자만은 놀라지 않았다. 아빠와 엄마, 친구들, 그리고 남편조차 놀랐는데 M은 놀라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역 빌딩 2층의 좁고 번잡한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M이 말했다. 이유는 뭔데? 안쓰러울 정도로 깡마른 M은 하얀 폴로 셔츠에 통치마를 입고 양말에 스니커즈를 신은 여느 때의 묘한 차림새였다. 테니스를 칠 것도 아닌데 늘 이런 차림새다. M은 의자에 앉아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고 빨대 포장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벌써 몇 번이나 들은 질문이었다. 남편에게도, 남편의 부모님에게서도. 아, 그렇구나. M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고 조그만 소리로 덧붙였다. 잘 됐네. 그러고는 싱긋 웃었다. 화장기가 조금도 없는 M의 얼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짧게 자른 머리. 나는 몸 한가운데가 가칠하게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늘 그랬다. M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잘된 일이야. 살짝 이를 드러내 보이며 M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M과는 아주 가끔씩 만난다.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회사에 다니는 것 같다는 사실 외에는 더 아는 것이 없다. 잘 지내니? 불쑥 그런 전화가 걸려온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줄곧 그렇다. 전화는 몇 번 연속으로 걸려올 때도 있고 몇 년이나 뚝 끊길 때도 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그럼 다음에 또 통화하자. 그러고는 끊기도 한다. M과는 9살 때 만났다. 초등학교 3학년 봄에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다. 우리 반에는 절대 치마를 입지 않는 여자아이가 둘 있었다. 둘 다 보이시하게 머리가 짧았지만 활발하거나 기운찬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성숙한 여성스러움을 지녔었다고 생각한다. 그림자 같은 여성스러움. 둘 다 졸업할 때까지 그 스타일을 고수했다. M은 그 2명 중 1명이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눈이 커다랗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나는 새 반에 좀처럼 녹아들지 못했다. 원래 겁이 많은 데다가 변화를 귀찮아하는 성격이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머리를 빗겨줄 때면 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학교 가기도 전에 집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너 친구 없니? 테루코라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걸어주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고 쉬는 시간마다 뒷마당에서 시소를 탔다. 테루코는 약간 토실토실하고 눈 밑에 사마귀가 있는 아이였다. 이런 말하는 거 괜한 간섭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아침 M이 육교 옆에서 학교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하는 거 괜한 간섭일지도 모르지만 테루코 있잖아. 걔 2학년 때까지 엄청 따돌림 당했어. 그러니까 같이 놀면 너도 따돌림 당할 거야. 내가 할 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M은 말하기 껄끄럽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남자애들 진짜 심하게 괴롭히거든. 진심으로 걱정하는 투였다. 나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었다. 더운 날이었고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후에도 M이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 너 그때 하늘색 원피스 입고 있었어. 소매 없는 체크무늬 원피스. 육교 옆에는 물이 말라버린 개천이 있고 버드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테루코와 놀지 않았다. 도서실을 발견해서 쉬는 시간이면 대개 그곳에 가 있었다. 테루코가 몇 번이나 함께 시소를 타자고 했지만 나는 딱 부러지게 거절했다. 결국 테루코는 내게서 멀어졌다. 그렇다고 내가 M과 친해진 것은 아니었고 서로 다른 친구와 친해졌다. 다만 나는 M에게 빚을 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테루코에게 구라타라는 친구가 생겼는데 테루코나 구라타나 졸업할 때까지 혹독하게 따돌림 당했기 때문이다. 정말 처참했다. 물건을 감추거나 갖다 버리는 것은 다반사. 굴욕적인 말을 퍼붓는가 하면 앉으려는데 의자를 뒤로 빼질 않나. 머리를 잡아당겨 쓰러뜨리지를 않나. 계단에서 민 적도 있었다. 테루코가 급식 당번일 때면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아서 테루코는 언제나 식판을 든 채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점점 더 도서실에만 있는 아이가 되었다. 여름방학에는 수영을 다녀야 해서 우울하긴 했어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기분 좋게 지냈다. 기록적인 혹서라고 TV 뉴스에서 보도했다. 단편적이지만 기억은 또렷하고 생생하다. 이를테면 아빠의 반주용 풋콩과 누에콩의 선명한 초록색과 부드러운 초록색, 물방울 맺힌 맥주병의 갈색. 나의 이혼은 주위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들처럼 충분히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부부 사이도 좋았고 이렇다 하게 싸운 적도 없었다. 다만 부부 관계는 불쾌했다. 빨래는 처음부터 나눠서 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사용한 그릇을 꼼꼼히 씻게 되었다. 빗이나 손톱깎이도 같이 쓰기가 싫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은 것은 밥을 먹을 때 입과 다리를 달달 떠는 남편의 버릇이었다. 남편은 젓가락질도 잘 못한다. 나는 어린 시절 얌전한 아이였다. 체육을 싫어하고 미술과 실과를 좋아했다. 상급생에게 2번 편지를 받았다. 3학년 때는 6학년에게, 4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수영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내 수영복이 없어졌다.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투명한 비닐백에 담아 책상 옆에 걸어두었었다. 수영모자와 목욕타월도 함께. 나는 엄마가 깜빡 잊고 넣지 않았나 보다고 생각해서 담임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날은 견학만 하게 되었다. 나는 체육복을 입고 풀 가장자리에 앉아서 눈부신 수면을 바라보았다. 물소리, 물방울, 반사되는 햇살, 환성, 선생님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 나는 무릎을 꼭 껴안고서 콘크리트 위로 자박자박 걸어가는 반 아이들의 젖은 발을 보았다. 정수리는 뜨겁고 풀 가장자리에 남은 수많은 발자국은 금방 말라 사라졌다. 그날 온 집안을 찾아보았지만 수영복은 없었다. 엄마는 오늘 아침에 분명 비닐백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데 애미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네 수영복 어디 있는지 알아? 어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6학년 학생이 우리 반 교실에 있었어. 검은 걸 안고 있던데? 그 시간에 우리 반 전원은 음악실에 있었다. 애미 어떻게 교실에 돌아와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수영복은 애미 말한 대로 상급생의 사물함에서 나왔다. 나는 종이 비누를 수집하고 있었다. 용돈으로 조금씩 사서 젤라티나 디 프루타라고 쓰여있는 하얀 깡통에 담아두었다. 설탕을 뿌린 과일 젤리가 들어있던 깡통이다. 종이 비누는 5장짜리와 10장짜리, 15장짜리.
이렇게 세 종류였다. 그리고 비닐 케이스에 담아 팔았다. 비닐에는 물방울 무늬나 오리 문양이 찍혀 있었다.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매혹적이었다. 종이 비누는 기본이고 나는 비누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평소에 사용하는 하얀 비누도, 엄마의 투명한 보라색 세숫 비누도, 촌스럽고 커다랗고 또 네모난 빨래 비누도 모두 좋아했었다. 나 자신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비누를 먹은 탓에 병원 신세를 진 적도 3번이나 있다는 것 같다. 겁이 나서 늘 비누를 숨겨두었다고 훗날 엄마한테서 들었다. 종이 비누는 얇고 밝은 분홍색과 초록색이었다. 가루를 살짝 뿌린 듯한 표면에는 깎아낸 흔적이 산뜻하게 남아 있었다. 이따금 깡통을 열고 케이스에서 한 장을 꺼내 먼저 그 감촉을 느낀 다음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고 마지막으로 햇빛에 비춰보았다. 종이 비누 너머로 본 온통 분홍색인 풍경.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조심 다뤘다. 하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유독 손이 축축한 아이였다. 혹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건 아니지? 역 빌딩의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애미 물었다. 폭력? 아니. 나는 설마 그럴 리가 하는 뜻으로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런 사람 아니야. 점잖고 착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M은 그런데 왜 이혼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다행이다. 희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잘 지내니? 불속 전화를 걸어 그렇게 묻는 M이 때때로 귀찮았었다. 오랜만에 만날 수 있을까? M이 그렇게 말해도 거절했던 시기가 있었다. 19살 때 나는 첫사랑을 하고 있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1년 내내 까맣게 타 있고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활동적인 남자아이였다. 첫 키스는 차 안에서, 첫 섹스는 그의 방에서 했다. 오프쇼어 서프보드가 벽에 세워져 있고 창문에는 커튼 대신에 발이 걸려 있었다. 여름이었고 오디오에서는 레이 파커 주니어 레이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더는 만날 수 없다. 라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들은 날, 오랜만에 M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잘 지내니? 눈은 퉁퉁 붓고 울다 지쳐 목이 다 쉰 나는 가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고 M이 말했다. 만나야 되겠다. 아이들 걸음으로 우리 집에서 7분쯤 걸리는 곳에 미니 슈퍼가 있었다. 단지 안에 있는 가게인데 자질구레한 과자류 외에 일용 잡화도 팔았다. 종이 비누도 그곳에서 곧잘 샀다. 보라색이 감도는 젓갈색 밀기울 과자, 그리고 시원한 레모네이드 과자도 곧잘 거기서 샀다. 엄마 심부름으로 간 적도 있다. 엄마는 주로 계란을 사오라고 시켰다. 아침에 아빠가 먹을 계란이 떨어지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나서야 했다. 그럴 때 엄마는 하얀 피케 모자를 씌워주며 종이비누 사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빠 이제 곧 일어나시니까 빨리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덧붙였다. 쉬는 날 아빠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잤다. 여름방학, 햇살은 아침부터 쨍쨍했다. 계란은 큰 사이즈 맞지? 식빵은 위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확인 전화를 걸려고 들어간 공중전화 부스는 용케 전화기가 녹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매우 더웠다. 그날 나는 계란 한 줄과 식빵, 양하,
그리고 레몬색 종이 비누를 샀다. 종이 비누는 10장짜리였다. 계란과 식빵은 엄마가 부탁한 것이었지만 양하는 아니었다. 나는 심부름을 가면 사오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사는 버릇이 있었다. 가게에서 나와 걷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 임직한 목소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얘야, 거기 좀 있어 봐. 목소리는 왼쪽 위에서 들려왔다. 약간 높은 둔덕 같은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서 있고 콘크리트 계단이 대여섯 개 보였다. 얘야. 할머니는 그 둔덕 위, 단지의 뒷마당에 서서 옆에 있는 드럼통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드럼통 위의 공기만 아른아른 흔들렸다. 할머니가 날 보며 손짓했다. 네? 저요? 대답을 했는데도 할머니는 손짓을 계속했다. 날씨가 무지 더운데도 아주 복잡하게 옷을 껴입은 몸집이 작은 할머니였다. 계란과 빵이 담긴 봉지를 든 채로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겁 많은 아이였지만 둔덕은 길과 이어져 있고 할머니는 작고 주름투성이라서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심부름 다녀오니? 할머니는 나를 보며 물었다. 기특하구나. 날이 추운데 불 좀 쬐다 가라. 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정말 춥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불에 쬐고 있었다. 드럼통에서는 나무와 종이가 타는 싸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여름날 아침의 파란 하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짐을 발치에 내려놓고 나는 할머니 말대로 두 손을 불 위로 뻗었다. 탁탁 불똥 튀는 소리가 났다. 연기가 눈으로도 입으로도 들어갔다. 불을 쬐면서 나는 어쩌면 좋을지 몰랐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더우니까 그냥 집에 갈래요. 할머니, 불 안 쬐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마치 겨울방학의 저물녘, 손이 곱을 만큼 추워 난감한 아이처럼 나는 꼼짝 않고 서서 불을 쬐었다. 엄마가 찾으시던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까 M이 서 있었다. 그 말을 듣고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쌍무시한 채 M은 할머니에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좀 더 빨리 왔어야 하는 건데.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 위로하는 건지 어이없어 하는 건지 모를 투로 M이 말했다. 저 할머니 머리가 좀 이상하거든. 보고 있었어? 난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다. 어디 있었는데? M의 집은 학교를 지나서 있으니까 거기서는 꽤 멀었다. 보고 있었어. 진짜 조마조마하더라. M은 정말 걱정스러웠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의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내가 들어줄게. 땀에 젖은 내 손에서 봉지를 들어주었다. 그 봉지에는 물론 아빠가 아침에 먹을 계란이 들어 있었다. 무서웠어. 나는 언제나 뒤늦게 무서워진다. 언제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긴장했었니? M은 액서서리를 하지 않는다. 손톱도 아주 짧다. 아니. 나는 내 손가락을 보면서 말했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오닉스 은반지를 끼고 있다. 의외로 담담했어. M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사립여고를 다녔던 나는 별 관심이 없어서 소문을 듣고도 흘려버렸다. 도립고등학교로 진학한 M과는 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혼도장 찍을 때 담담했었어. 그리고
뭐랄까? 금방 알겠더라. 도장을 찍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으니까. 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애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진지했다. 테루코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누구는 그녀의 옷을 변기에 쳐넣기도 하고, 누구는 그녀의 몸에 의자를 던지기도 하고, 누구는 밥에 분필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교정에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은 매미가 날아와서 수업 내내 시끄럽게 울어댔다. 육교 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막 2학기가 되었을 때였다. 배기가스 냄새가 나는 통학로였다. 그는 중학생으로 보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초등학생이 하교하는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 같이 가자. 내가 고개를 옆으로 젓자 중학생은 몹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겁먹은, 슬퍼하는 기묘한 얼굴. 두 번째부터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뒤를 따라왔다.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등을 핥아내리는 듯한 시선을 느낀 나는 몸이 서늘해졌다. 손바닥에 땀이 뱄다. 그 탓인지 남자 중학생의 눈초리는 지금도 껄끄럽다. 그런데 너 북중에 다니지? 어떻게 조사했는지 M은 그가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었다.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중학생이 얘의 어둡고 눅눅하고 겁먹은 눈으로 M을 쳐다보았지만 M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한테 이를 거라고. 우리 아빠한테 말해달라고 할 거야. M은 아빠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말했다. 시끄러워, 이 창녀야. 중학생은 눈빛에 이질적인 분노를 담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아주 무례하고 나쁜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M은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후로 그 중학생은 두 번 다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런데 창녀라는 게 뭐야? 돌아오는 길 말라붙은 개천가를 걸으며 나는 M에게 물었다. 개천은 고슈가도를 따라 흐르고 있다. 조그만 포도밭, 택배 회사의 주차장. M은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냐.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네. 자글자글 구겨진 빨대 포장지를 테이블에 던지면서 M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테니까.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참 덥다. 창밖을 보면서 M이 말했다. 여름은 참 싫더라. 싫었던 일만 떠오르고. 초등학교 때 일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해보았다. 뭐 그렇기도 하고. 저물어가는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M은 아득한 표정을 지었다. 테루코 잘 있으려나? 내가 말하자 M은 글쎄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리창으로 저은철이 보였다.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엄마가 덜어 있어서 여름방학의 역 빌딩 카페는 몹시 시끌시끌하다. 다음에 또 보자. 내가 전화할게. 일어선 M은 나를 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 또 보자.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각자의 장소로 돌아갔다.